and Paragon. 파라곤. 더불어민주당 등 4+A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쯤 설치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무 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가족 간 다툼으로 소동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일가가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들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고문에게 깊이 사죄했으며 이 고문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사태와 관련해 CJ ENM 허민회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들의 실제 투표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고위 간부 연루설도 부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 인근 육군 보급창고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창고에 보관됐던 의약품과 배터리 등이 폭발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6천여만 원이 든 현금 상자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기부자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상자를 확인하기 전 먼저 이걸 갖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8시 뉴스는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북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중대 결정을 할 거라던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그 속뜻을 김하영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뭔가 설명하는 김정은 위원장. 어제 이틀째 전원회의에선 안전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첫날 전략적 지휘 강화에 이어 늘 핵 문제와 연계해왔던 안전보장 조치란 발언도 나왔다는 점에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핵 무력에 대한 북한의 방향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 억제력과 우리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 이게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내부 소식통의 전원이라며 첫날 회의에서 핵 문제가 중심 논의 대상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회의에선 또 여전한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듯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 고강도 내부 단속이 이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리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북한은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혀 적어도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사흘 이상 한 건 1990년 김일성 시대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회의가 길어지고 있고 북한의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미국 안보 당국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경고를 했어요. 네, 오브라이언 미 안보부 장관이 미국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거나 핵실험을 하면 행동에 나설 거다. 그리고 실망감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즉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무력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CNN 방송도 미국 정부가 무력과 시위 방안을 승인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B-50이나 B-2 같은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게 다시 한반도 주변에 하루 이틀 단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제해왔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봄이 되면은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이 작년에 이제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비핵화 협상 시한이 뭐 올해 연말까지다라고 못 박았던 북한이 과연 이런 미국의 경고에 좀 조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답은 내일 아침에 나올 걸로 보이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이 별로 조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언급했을 때는 미국의 반발 어느 정도 예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정말로 군사행동할 것 같다. 이런 국면까지 가기 전에는 네. 북한이 가던 길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전원회의하고 신년사가 이제 나오고 나면은 북한 전역에서 이걸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내부 결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발 시점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이 도발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긴 한데 네. 중러가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결정적인 변수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주 선거법 때처럼 심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가 오늘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8개월 만에 4+1 여야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반대 152표로 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전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범여권을 성토했습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엔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제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제안이 부결되자 4+1 단일한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4+1 측은 오후 4시 30분쯤 긴급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4+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처리를 위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체는 독소조항 논란이 야기된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에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빨리 회신하기로 한 건데 공수처가 정보만 받아놓고 사건을 덮으면 어쩔 거냐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흘러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표결에선 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이상돈 의원이 기권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4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소권, 즉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만 기소권이 있어서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 거란 비판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부작용을 없애줄지 권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설립을 꼽아왔는데 기소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고위경찰에 대해선 수사한 뒤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니면서도 기소권을 갖는 상설기관은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아나무인이 검찰을 견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확보하면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해당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경이 수사하도록 할지 결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만큼은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예컨대 경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뒤 기소까지 할 수 있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정보 즉시 통보 조항은 과도하다며 독소 조항이란 입장입니다. 한국당 등 반대 세력은 법무부에 속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아 통제불능의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런 확연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직후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는 다시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그럼 지금 본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네, 공수처법 처리 이후 본회의는 현재 정회된 상태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당초 상정이 예상됐던 유치원 3법을 상정하는 대신에 여야 합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회면 언제든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오늘 밤 12시를 넘겨 자동으로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해 비상의원총회를 가졌는데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오는 금요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밖에선 공수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됐고 그거 말고도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법들이 더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과 공수처법 2개가 통과됐고 이제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등 5개 법안입니다. 일단 오늘 의사 일정만 보면 유치원 3법이 앞서 있지만 법안 처리 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오늘 당장 상정하거나 처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해를 넘겨 이르면 새해 1월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이 5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앞서 처리된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쪼개기 임시국회 동안 짧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이후에 표결 처리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극한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모두 5,174명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또 공성진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사면 때마다 이름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1억 원 넘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이광재 전 지사가 포함된 걸 두고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5,174명이 사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미화 9만 5천 달러와 3천만 원을 기업인 등에게서 받아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지사 사면은 논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뇌물 같은 5대 중대 부패 범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사면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2월 첫 사면에 이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설명은 달랐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범주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사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두고 내 편 챙기기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별 사면의 본질입니다. 선거 사면입니다. 2021년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었던 이 전 지사는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는데 정치 활동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석균 전 청장을 만나봤는데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천 화재 같은 사고가 터지면 소방방재청장이 처벌받아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지난 27일 검찰 조사에선 초동 대응이 쟁점이었다며 자신은 오전 9시 5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 9시 5분경에 이제 그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9시 22분경 상황실 근무자가 자신을 찾고 있던 통화 녹음을 들이대며 허위라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김 전 청장은 나중에 실무자가 만든 문건을 보고 9시 5분에 보고받았다고 인식한 거지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맞섰습니다. 검찰은 9시 48분쯤에 해경경비국장이 현장 구조정장과 직접 통화했는데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고 김 전 청장은 퇴선 명령은 현장 지휘관 몫이지만 9시 55분경에 자신이 직접 퇴선 명령하라고 지시했다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 실패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만큼 김 전 청장뿐 아니라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 목포해경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회사 경영권을 놓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소란 피우는 모습, 드라마 속의 장면이 아니라 지난 성탄절 한진그룹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수습에 나섰지만 그 갈등의 불씨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모자 간 말다툼 소동이 적나라한 사진으로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조원태 한진 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는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 회장이 어머니에게 곧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 씨도 진심으로 수용했다며 가족 간 화합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총수 일가의 볼썽사나운 다툼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자칫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문제 등 갈등 해소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 조원태 회장의 연임이 걸린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까지 내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가족의 지분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KCGI 등 다른 주주들과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에 따라 경영진 교체나 계열 분리의 결과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한진 일가가 제1국적 항공사를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다른 주주들과 손잡고 주주 제한이나 사내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아닌 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항공 내부에선 총수 일가는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고발당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면책 특권 때문이라는데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망언들은 지난 2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분노한 유가족들이 두 의원과 공청회를 연 김 의원, 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극우 농객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10달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의원 3명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처벌할 수 없게 한 면책 특권을 이유로 지시 발언은 개인 의견이고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서면 답변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참담하죠. 5.18 역사적인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 폄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의 아픔과 진실은 묻혀 있습니다. 망언을 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해당 의원들은 경고나 당원권 정지 같은 한국당 내 징계만 받았을 뿐 국회 차원의 조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웃기고 앉냐면 같은 게 아니고. 네, 인권을 존중하고 또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대책을 만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국회가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서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웃기고 앉냐면 여야 선수 가릴 것 없이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참다 못한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더니 인권위는 국회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정선언과 윤리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며 조사 없이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각각 개별 사안으로 이거는 권고 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장애인 비하 방송을 일삼는 유튜버들도 조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막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혐오 발언을 내뱉은 국회의원들. 인권위의 선방망이 조치에 장애인 단체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전력이 오늘 전기요금 일부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직전 두 해보다 전기 사용을 줄인 가구에 10% 넘게 요금을 깎아주던 주택용 할인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또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는 제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없앨 예정인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가구가 영향받는 건 주택용 절전 특례 할인 폐지입니다. 올해 절전을 실천한 182만 가구당 연 2만 5천 원꼴로 모두 450억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줬던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을 절감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0.6%에 불과했습니다. 절전 할인 제도의 의미와 아니면 노력이 없이 실제로 할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월 5.9% 깎아주던 특례 할인도 6개월 뒤부터 제도를 완전 종료하고 다른 지원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타격을 우려해 6개월 동안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는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약 810억 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했습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정상화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조 단위 적자를 내며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한전이 예고한 대로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인상에 반대해온 정부와의 갈등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순위 조작과 관련해서 CJ E&M 대표가 5달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원래 순위 공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CJ E&M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둘러싸고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담당 PD 등 제작진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와중에도 입을 닫아온 CJ E&M이 논란 발생 5개월 만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CJ E&M 측은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얻은 수익을 내놔 300억 원 규모의 K-팝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에게도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 지원 등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확정되지 못해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환불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작 전 원래 순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피해 보상에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라며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CJ E&M은 또 이번 조작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뒷북 사과라는 비판과 함께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맘때 연말이면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는 현금 수천만 원을 가져다 놨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며 20년째 누군가가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 온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돈을 두고 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JTBC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0시 3분쯤.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주민센터 근처 어디쯤에 성금을 두고 왔으니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칠 전부터 전화를 기다렸던 직원 3명이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성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또 하셨어요. 희망을 주는 나무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죠.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해 절도범 차량을 특정하고 일당 2명을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붙잡았습니다. 성금 6천여만 원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남 출신인 이들은 뉴스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알게 된 뒤 지난 26일부터 전북 전주회와 기다린 끝에 천사가 성금을 두고 떠나자 곧바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었고 오늘 아침에 남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동안 신분 노출을 극구꺼려온 얼굴 없는 천사를 고려해 회수한 6천만 원을 다시 주민센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뒤늦게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만 폭행이 계속되는 탓에 병원들이 비상벨이나 방패를 설치하는 대비책을 알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천안의 한 대학병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일행과 함께 진료실로 향하고 잠시 뒤 보안 요원이 급히 뛰어들어가 남성을 끌어냅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의사 과실로 숨졌다며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했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자 병원과 의사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벨을 누르면 보안 요원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진료실마다 액자 모양의 방패를 설치하고 의료진에겐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 있는 액자형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뒤편에 줄을 잡아당기면 큰 소리가 나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거나 CCTV에 담기지 않는 폭언을 기록할 수 있게 의사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사 10명 중 7명이 지난 3년간 진료실 안에서 폭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대부분 진료 결과나 서류 발급 관련 불만, 긴 대기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열의 9이 대피 공간 부족을 토로했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30%에 가깝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작년 올해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늦게 도입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응급의료 이용 관련된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미봉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1년. 병원 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승강기를 고치거나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람이 올해에만 10명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흠집 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던 A씨가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승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승강기 상태를 점검으로 바꿔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정상으로 둔 채 작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층에서 승강기를 호출하는 바람에 승강기가 움직이면서 참변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라든가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했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장들 왔다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승강기를 밟고 서서 통로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달던 62살 B씨. 갑자기 승강기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과 승강기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27살 C씨도 역시 승강기 수리 중 변을 당했는데 모두 점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승강기 수리를 할 땐 작업 지휘자를 정해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데 세 사고 모두 혼자 작업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사망사고 8건 가운데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조이지 못하는 나사못을 썼거나 정식 장비 대신 캠핑 장비를 쓰는 바람에 노동자가 올라섰던 받침대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협력사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강기 보수 관리는 대기업 협력사가 업무를 나누는 공동도급 형태지만 사실상의 원하청 구조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자사의 인건비보다는 적게 이제 산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싼 인건비로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딴 승강기 안전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또 다른 위험에 외주화는 아닌지 정밀한 조사와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새벽 육군 군수사령부의 보급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리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 있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 위로 무섭게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불길과 함께 솟구쳐 오릅니다. 천둥 같은 커다란 폭발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불꽃이 빨갛게 그냥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한 거기서도 한 500m 이상 되는데도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오늘 새벽 0시 55분 세종시 북악면 육군 군수사령부의 한 부대 보급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는 의약품과 리튬 배터리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고 폭발까지 걷잡을 수 없이 계속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 대를 투입해 8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1850제곱미터 규모의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1개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창고 내부에서 처음 불이 나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부대원들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창고에서 5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화재 감지기로 식별되어서 진압을 하였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일부에서 알려진 방화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고 합동 감식반을 꾸려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00kg의 차고 셔터가 소방관 위로 떨어지는 안전사고였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이 셔터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소방안전센터에 차고 셔터가 반쯤 열려 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다 갑자기 추락한 건데 이 사고로 셔터 아래에서 점검을 하던 소방관이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다라락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 깜짝 사이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두 아이 아버지인 A씨는 17년 동안 구조대원으로 일해온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이 철제 셔터는 하루에도 20-30여 차례 열고 닫히길 반복하는데요. 사고 당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하강이 멈추는 하부 안전 센서도 먹통이었습니다. 셔터 무게를 지탱하는 스프링이 파손돼 있고 도르래도 풀려 있습니다. 10년 된 이 셔터는 지난 4월에도 도르래가 고장나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고장이 났을 때만 부품을 수리하는 수준의 정비만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차고 셔터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오는 2일 합동감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지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추미애 후보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자신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답을 아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선의 현역 의원에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장에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려는 듯 두 다리를 손수건으로 동여맨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청문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적극 엄호했습니다. 자료의 그 필요성을 빙자해갖고 사실상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최대 쟁점은 법무장관에 취임한 뒤 곧바로 검찰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지 여부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사지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유보해야 된다. 제왕적 검찰총장의 시대가 전 열렸다고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중 휴가를 나갔다가 예정보다 늦게 복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후보자가 관여했느냐고 따졌습니다. 휴가 미복귀라서 당직 서점 쭉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친위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그런 사실 없으며 당시 아들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정회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언쟁하는 등 여야는 청문회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몇억 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76제곱미터 아파트가 한 달 전 23억 원에 나왔는데 최근 19억 원 후반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23억 5천 호가 있다가 한 22억 몇천까지 팔렸다가 10% 이상 떨어졌다고. 강남구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호가가 1, 2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입주한 지 10년 안팎 지난 아파트 단지에도 초급매, 급급매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출이 금지되고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 데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겹쳐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그걸 아마 그대로 이자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12.16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하지만 여전히 급매물 수는 제한적이라 집주인과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인하의 효과와 추가 금리 인하 여부,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 등 변수를 더 지켜봐야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잠잠하던 전셋값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시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싼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분부터 소득세를 물리고 이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내년 6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내 소득 부분이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또 본인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를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주택가격 안정책을 펼 때 거래 매매 가격에 대한 관리도 하고 전월세 가격의 안정책도 동시에 펼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의 임대소득 검증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오늘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에겐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겠다며 국회를 찾았지만 이 대표를 못 만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탈락시키고 당에서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자신도 송병기 울산 부시장 수첩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임동을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송 부시장 수첩에 적힌 청와대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병기 부시장이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돼 죄송하다며 곧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이 좀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그친 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송철호 시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인데요. 지금 바깥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거리에 나가 있는 이어진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날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칼바람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연일 날이 포근해서 그런지 이번에 찾아온 한파가 점점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동파 대비 그리고 한파 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지역은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20도에 달하겠고요. 파주와 충북 제천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낮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3도를 비롯해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 이후로는 맑아집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굉장히 강해지겠는데요. 서해안과 동쪽 지방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매섭게 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저녁에는 맑은 하늘 덕분에 전국적으로 해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 해돋이는 서쪽 지방은 흐려서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해돋이 보러 가신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개편안이 불리하고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했는데 일반석 적립률이 종전보다 낮고 소진율은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